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입니다. 저희가 기존까지 했던 교육 내용도 있지만 새로이 현장 사고 사례를 담아서 어떤 추가적인 교육 내용이 필요로 해서 또는 법적 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추가 특별 보건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 교육을 통해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밀폐 공간에서 작업에 대한 법적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법적 교육 내용입니다. 산소 농도의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밀폐 공간의 작업의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그 밖의 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질식사고 사례의 뉴스를 보고 왜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지식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입니다. 저희가 기존까지 했던 교육 내용도 있지만 새로이 현장 사고 사례를 담아서 어떤 추가적인 교육 내용이 필요로 해서 또는 법적 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추가 특별 보건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 교육을 통해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밀폐 공간에서 작업에 대한 법적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법적 교육 내용입니다. 산소 농도의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밀폐 공간의 작업의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그 밖의 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질식사고 사례의 뉴스를 보고 왜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지식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입니다. 저희가 기존까지 했던 교육 내용도 있지만 새로이 현장 사고 사례를 담아서 어떤 추가적인 교육 내용이 필요로 해서 또는 법적 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추가 특별 보건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 교육을 통해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밀폐 공간에서 작업에 대한 법적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법적 교육 내용입니다. 산소 농도의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밀폐 공간의 작업의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그 밖의 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질식사고 사례의 뉴스를 보고 왜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지식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밀폐 공간의 작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밀폐 공간의 정의, 밀폐 공간 질식 재해의 원인과 장소, 밀폐 공간 작업 건강 장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질식 재해 원인과 장소에 대해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고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폐 공간의 정의입니다. 밀폐 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 장애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폭발 화재 등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즉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 유해가스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 과다한 그 산소의 공급으로 인해서 인화성 물질과 함께 전이 돼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런 장소가 어디 있냐면 제 머리 위에 표시되어 있지만 우물, 순익갱, 터널, 잠함, 피트, 암거, 매뉴얼,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점조, 집수조 등이 밀폐 공간에 해당합니다. 자, 공기 중에 산소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전 한계 연속 환기가 필요한 산소가 결핍된 경우라는 것이 18% 미만인 상태, 안전 한계이며 환기가 연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상적인 공기는 산소가 몇 퍼센트다? 21, 지수 78,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아르곤, 헬륨 등이 1% 정도로 구성된다. 그 중에 산소가 16% 이하로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 16% 이하로 저하된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 신체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자,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10% 이하가 되면 의식 상실, 경련, 혈압 강화 등과 함께 맥박수가 감소하게 되어 질식,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 결핍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는데, 자, 18%까지도 이미 한계에 도달한 거다. 그래서 연속적 환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즉시 위험한 농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밀폐 공간에서 따라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16, 12, 18, 6%가 전부 다 매우 위험한 농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기준인데 사람들이 안일하게 농도가 낮아도, 산소 농도가 낮아도 들어가니까, 보호구 없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유해가스 농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들어가니까 더 유해한 상태에서 일을 해서 질식해서 사망에 이른 거다라고 저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해가스에 대한 정의가 나열해 있고요. 잘못된 해석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있는 거예요. 23.5% 이상이 되면 가연성 물질에 발화하여 화재, 폭발 등의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산소 결핍 장소에서의 방독모 마스크 착용은 질식재해, 사망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위험하므로 이런 산소 결핍 장소에서는 우선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유해가스와 함께 동시에 차단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송기 마스크, 공기 호흡기를 착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소 결핍 장소에서 방독 마스크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산소를 공급함과 동시에 유해가스들을 격리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 농도가 18% 미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넘어가도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탄산가스 농도, 황화수소 농도 10ppm 이상,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사망재해가. 예를 들면 산소 농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유해가스의 독성에 의해서 사망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어떻게 사망 원인을 가질지는 면밀히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유해가스 노출 기준에 대한 단위 이해입니다. 그 유해가스의 노출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개별 그 제품에는 그 MSDS에 나와 있어요. 8번의 항목에 보면 노출 방지 개인 방호구예요. 노출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노출 농도에 따른 그런 개인 방호구가 있고 물질에 따른 그런 방호구가 있어요. 허용 농도가 있고 그것은 이제 8번 항목에 TWA, 뭐 STEL 뭐 이런 기호들이 붙어 있습니다. 물질에. 그 다음에 13번에 가보면 법적 규제 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물질인지 특수검진 대상 물질인지 이런 것들 구분해 놓은 게 이제 13번에 이제 법적 그 규제 사항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MSDS에.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비치된 거 확인하셔가지고 8번, 13번은 좀 보셔라. 특히 이제 안전 담당자도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근로자들도 알면 매우 유용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 보시는데 이 단위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TWA가 뭘 얘기하는지 STEL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에 좀 첨부시켜 놨습니다. 그럼 TWA라 써 있고 뭐 10ppm이다. 그러면 8시간 작업 기준 평균 노출 허용치입니다. 8시간 작업 시간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Time Weighted Average예요. 이게 대부분 유해 물질을 이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상 노출되면 안 된다. 이 농도 허용 농도가 이 만약에 8ppm이다. 그러면 8ppm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EL이라고 해가지고 Short Time Exposure Limit를 해가지고 이거는 15분 이내 짧은 동안 허용되는 최대치 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카 스프레이를 쓴다 그러면 15분 이내에 짧은 시간 동안 허용되는 농도의 최대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공기하고 희석되니까 보통 스프레이 쓰게 되면. 근데 이런 그 15분 이내 짧은 시간 동안에 허용되는 최대치 농도를 이제 그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8번 항목에 STEL 값으로 같이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CL 또는 C라고 표시되는 건 셀링 리미트를 해가지고 천장 끝값, 그러니까 절대 초과돼서는 안 되는 최고 농도예요. 노출 시간과 관계없이 이 정도 농도 수준이라면 위험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즉각적 위험 농도, 그래서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단시간 노출로 생명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농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셨듯이 그 화화수소 농도 있지 않습니까? 화화수소 농도는 TWA 값이 10ppm입니다. 10ppm. 그래서 10ppm 이상 8시간 노출되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 잡아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양한 가스가 사용되고 있는 장소에 있어서 공기 위의 가스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사고 위험성이 있는 가스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연성 가스, 지연성 가스, 그 다음에 불연성, 질식성 가스가 있죠. 특히 이제 용접 시에 쓰이는 이런 아르곤, 질소 이런 거는 불연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연성 가스는 공기, 산소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수소라든가 메탄, 액화프로판 가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의 대부분 사고는 질식이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한 정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식이 뭐고 질식제가 뭐냐? 질식은 생체 조직의 산소 결핍이나 탄산가스의 과잉 반응으로 일어나는 상태다. 산소 결핍이나 일산화탄소라든가 탄산가스, 이산화탄소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고, 질식세는 이 조직 내에서 이러한 산소들이 치환돼 가지고 혈액 속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 것 행위를 방해하는 화학 물질을 우린 질식제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순 질식제와 그다음 화학적 질식제, 혈액 중 운반 능력을 방해하는 가스, 그다음에 조직으로 산소 배분을 저해하는 화학 물질 이렇게 지금 현재 구분해 놨는데요. 원래 가스 그 자체는 독작용이 없으나 독성 요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기 중에 많이 존재하면 산소 분압을 저하시켜 조직에서 필요한 산소 공급의 부족을 초래하는 물질. 그러니까 공기는 중에 원래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수소도 있을 수 있고 메탄, 그다음에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이 있는데 그 각각의 가스들이 모여서 혼합된 게 혼합가스입니다. 공기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거 나머지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스들의 압력이 많아져서 산소의 압력을 저하시키는 거. 그래서 산소 공급을 부족을 초래하는 거죠. 공기 중에 산소 농도 자체가 작아져 버리니까. 그런 질식제가 뭐냐면 이제 단순 질식제다. 그다음에 화학적 질식제라는 것은 혈색소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혈색소하고 이제 그 산소 운반에 혈색소하고 혈색소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산소 운반 기능을 저해하는 거, 산화효소를 비활성시켜서 이제 질식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혈액 중에 산소 운반을 능력을 방해하는 가스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산화탄소가 대표적인 가스고요. 산소 배분을 저해하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 오존, 황화수소. 그러니까 오존층에 이렇게 우리가 치과 마취할 때 쓰이는 이게 가스가 이제 오존인데 이거 마취 성분이 좀 있어요. 그 가스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산소 배분을 저해하는 물질이라는 거. 특히 이제 황화수소 이런 종류의 가스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뭐하냐면 치안용 가스의 사용입니다.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질소의 봉입,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등의 이용, 질소 이산화탄소의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가연성 가스나 액체에 의한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에 점화원 또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충전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석유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기를 방폭형으로 한다는 말 아십니까? 이 방폭형이라고 하는 말이 정전이나 불꽃 충격에 의해서 발생해서 이제 그 불꽃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연소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로 이제 공기를 치환하는 대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한 질소 치환이 실시되는 곳이 어디냐면 반응탑하고 배관 등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이용인데 입자상이나 미분상의 화학제품이나 산소를 흡수하는 식물성 기름, 그러니까 산소를 흡수하는 식물성 기름과 같은 물질은 산화에 의한 변질이나 열화를 방지하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소를 흡수하는 식물성 기름. 그러면 이제 변질이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 공간 내에 질소를 봉입하거나 용수에 녹아있는 산소를 제거하고 산소의 재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를 봉입한다. 자, 질소를 치환을 실시하는 각종 저장 탱크, 환기가 나쁜 장소에서 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아크 용조 및 절단 작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산화 흡착 재용해의 방지를 위해서 이런 가스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산소의 이 분리를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식이 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가스들이 이제 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유출되면 사용하게 되면 그 근로자가 질식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치환용 가스의 사용, 냉각제의 사용, 저온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고 내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거나 액체 질소를 직접 살포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액체 질소를 넣어서 저온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를 넣거나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아이스크림 사면은 그 용기에다가 그 질소 드라이 아이스를 채워 넣죠. 예,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이제 질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터널 내에서 가스의 분출과 돌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니까 질식이 일어나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한다거나 뭐 폭발 또는 분진 뭐 또 자동차의 매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제 질식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지하 주차장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갖춘 시설 이런 데라면은 이제 어디가 되냐면 변전실이죠. 변전실과 이제 발전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경유를 떼는 그런 발전기에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화재 시에 분출이 되니까 질식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는 우리가 그 작업자, 그 관리자의 그 사용 승인을 받고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식 사고가 일어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건물 시설의 관리자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소도 뭐다 질식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상적인 어떤 장소이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두고 염두하시고 작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해서 이제 밀폐 공간의 종류를 쭉 나열해 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자만 피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있는데 이런 거와 유사한 것의 내부,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케이블, 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용수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고,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자, 빗물 하천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암거, 맨홀, 피트의 내부. 바닷물이 있었던 열교환기, 관, 암거, 맨홀, 둑 또는 피트의 내부.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간 밀폐된 강제의 보일러, 탱크, 반응탑이나 그 밖의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 자, 요렇게 이제 만들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가로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스테인라이스 강으로 된 것 또는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석탄, 아탄, 황화강, 강제, 원목, 건성이, 어유 또는 그 밖의 공기 중, 자, 그 밖의 공기 중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 요런 부분들,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공간의 밀폐 공간들. 그 다음, 자, 천장, 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건성유로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이 되었고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 밀폐된 지하실,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성유를 하면 페인트가 도장이 되었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합니다. 자, 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에 이제 내부에 직접 살포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기를 직접 살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밑에 말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의 그 장소가 우리가 말하는 밀폐 공간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자, 산소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산소는 상온 상압에서 무색 무취의 기체다. 물과 알코올에 잘 녹으며 산소 자체는 가연성이 아니나 다른 물질에 연소를 돕는 물질이다. 연소를 도와주는 조력하는 물질이고 공기 중에는 1%, 질소 7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소 측정을 하면 대략 한 21% 정도가 되면 환기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산소의 농도가 21%인데 다른 유독가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유독가스에 대한 농도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에 해당하는 일산화탄소하고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요 나머지 세 개 가스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OC 이런 그 휘발성 가스들에 대한 점검도 합니다. 근데 산소가 이제 저하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빈맥, 맥박수가 엄청 빨라집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빈호흡,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10% 이하가 되면 혈압 강화, 맥박수 감소 등을 초래하여 질식되어 사망하게 된다. 우리가 건강 체크하기 위해서 혈압을 재면 이완기 수축기에 맥박수가 나와 있어요. 그 맥박수의 차이를 가지고도 우리가 심장질환 상태를 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산소의 저하가 되면 빈맥과 서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농도 기준이 이제 10%, 16% 이하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 이하가 되면 거의 들어가서 숨 두세 번만 쉬면 그냥 뻗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점검을 할 적에 먼저 들어간 사람과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생각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 산소 결핍에 의한 건강 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산소 결핍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사망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사망이 일어나고 어떻게 신체적 증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그 산소 농도가 16%에서 20.9% 요 구간에 있어서는 증상이 없어요.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16% 이제 이하가 돼 버리면 이제 맥박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맥이 발생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통 메스꺼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가 넘어간 건 이미 경계를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8%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연속적인 환기를 시켜서 21%까지를 유지시키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농도가 몇 퍼센트냐면 18%가 경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 조금만 떨어져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신하고 혼절 이 되는 게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보시면 실신하고 이제 혼절이 여기 구간이 8%, 예, 8%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한두 번 호흡하면 사망하게 된다. 뭐 독가스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그때 산소 분압은 30ml Hg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자, 산소 결핍에 의한 건강 장애인데요. 무산소 공기 1회의 호흡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1회의 호흡만으로 가졌을 적에 우리가 바라보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무산소 공기 공급 1회와 2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폐정맥하고 동맥, 여기 왼쪽이 동맥의 분압이고 산소 분압입니다. 그래서 보면 무산소 공급 공기 호흡 1회가 산소 분압이 40mHg고요. 2회에 해당하면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18.5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폐정맥의 산소 분압은 44고요. 21.3인데 이때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얘는 이제 호흡 단위로 나눠본 거죠. 아까는 산소 농도 단위로 나눠본 거였는데 그래서 여기는 의식, 목록, 전신, 탈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위 먹고 오면 탈진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미 이제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의식, 목록하고 전신 탈진이 되는 산소 농도를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폐정맥과 폐동맥의 압력, 산소 분압을 이제 고려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한번 볼게요. 1회의 호흡으로 산소 분압의 폐정맥이 얼마였냐면 44.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탈진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회의 호흡이 안 된 거, 무산소 공급이면 거의 30mHg 분압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하고 4% 이하, 여기서부터는 이미 쓰러진 경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또 맨 위에 거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요, 산소 분압이 40에서
30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농도가 얼마냐면 8%하고 6%입니다. 이미 10%에서 이미 어떻게 했냐면 의식을 불명한 거예요. 무선이 통신이 안 되는 경우죠. 무선 통신이 안 되면 수분 이내 그 들어가는데 7, 8분 걸린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안전보호구 없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 질식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정보죠. 한두 번의 호흡으로 인해서 수분 이내에 같이 들어가자마자 죽을 수 있는 농도가 8%, 6%다. 그리고 무선 통신이 안 되는 농도가 몇 %다? 10%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통신이 안 된다? 서로 간에 관리 감독자하고 그 밀폐 감시자하고 무선 통신이 안 되는 농도가 10%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농도가 8%다. 요때의 시간 구간이 7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다리 타고 내려가 가지고 비적비적 되는 동안 7분은 간다. 그러면 이때부터 통신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긴급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선 교신이 안 됐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된다? 바로 119에 전화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개연성이 높은 농도다라는 거를 아까 그 자료가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산소 결핍에 의한 건강 장애인데요. 무산소 공기 1회의 호흡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1회의 호흡만으로 가졌을 적에 우리가 바라보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무산소 공기 공급 1회와 2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폐정맥하고 동맥, 여기 왼쪽이 동맥의 분압이고 산소 분압입니다. 그래서 보면 무산소 공급 공기호흡 1회가 산소 분압이 40mHg고요. 2회에 해당하면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18.5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폐정맥의 산소 분압은 44고요. 21.3인데 이때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얘는 이제 호흡 단위로 나눠본 거죠. 아까는 산소 농도 단위로 나눠본 거였는데, 그래서 여기는 의식, 목농, 전신, 탈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위 먹고 오면 탈진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미 이제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의식, 목농하고 전신 탈진이 되는 그 산소 농도를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폐정맥과 폐동맥의 그 압력, 산소 분압을 이제 고려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한번 볼게요. 1회의 호흡으로 그 산소 분압의 폐정맥이 얼마였냐면 44.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탈진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회의 호흡이 안 된 거, 무산소 공급이면 거의 30mHg 분압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하고 4% 이하, 여기서부터는 이미 쓰러진 경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또 맨 위에 거 가볼게요. 이미 6%와 8%는 실신 혼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호흡정지 경련.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이미 8%, 6%면 이미 불러도 그냥,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이 뭔지 보세요. 얘도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얘도. 그죠? 따라 들어갔다가는 거의 뭐 죽는다는 거죠. 이 그런 의미입니다. 올라오다가도 떨어져서 죽어요. 자,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요. 산소 분압이 40에서 30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농도가 얼마냐면 8%하고 6%입니다. 이미 10%에서 이미 어떻게 했냐면 의식을 불명한 거예요. 무선이 통신이 안 되는 경우죠. 무선 통신이 안 되면 수분 이내 그 들어가는데 7, 8분 걸린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안전보호구 없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 질식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정보죠. 한두 번의 호흡으로 인해서 수분 이내에 같이
들어가자마자 죽을 수 있는 농도가 8%, 6%다. 그리고 무선 통신이 안 되는 농도가 몇 %다? 10%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통신이 안 된다? 서로 간에 관리 감독자하고 그 밀폐 감시자하고 무선 통신이 안 되는 농도가 10%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농도가 8%다. 요때의 시간 구간이 7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다리 타고 내려가 가지고 비적비적 되는 동안 7분은 간다. 그러면 이때부터 통신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긴급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선 교신이 안 됐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된다? 바로 119에 전화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개연성이 높은 농도다라는 거를 아까 그 자료가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유해가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산소 결핍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황화수소에 관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황화수소는 어떤 냄새가 나냐면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대표적인 악취물이다. 유독성 가스로 취급된다. 요거 중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성질 뭐냐면 밀폐 공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한 물질이다. 그리고 공기보다 비중이 커서 무거움으로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는 밀폐 공간 내 저층부에 주로 존재하여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공기보다 무겁다. 그런 뜻이고요. 황화수소는 화산, 유황온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석유 정제 공정이나 피혁, 악유, 황광물질의 원료 등의 제조 공정 중 부산물로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더 있죠.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면서 찌꺼기 뭐 이런 거, 오물 이런 거, 미생물이 번식하는 경우에도 요런 황화수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수관로 이런데,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하면서 나타나는 미생물이 번식을 하여서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다 이제 황화수소에 의한 냄새이고 중독될 수 있는 경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몰라서 황화수소에 대한 특성을 잘 몰라서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죠. 2명이나 노출돼서 죽었는데 황화수소로 죽은 것인지 산소 결핍으로 죽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뉴스 사례를 통해서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살 필요가 있다. 알아야 산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요소로서 시험 문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 황화수소라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황화수소가 발생되는 장소가 이제 어디가 있냐면 분뇨나 오폐수, 펄프액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왜 위험하냐? 가만히 놔둘 때에는 황화수소 농도가 적게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이를 휘저어서 휘젓거나 섞으면 녹아있던 황화수소가 순간 고농도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황화수소가 발생되는 경우에 이제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죠. 그런데 여기 휘저버리면 농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소다캔 이펙트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품 효과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여기 설명해 놨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농도가 과연 그러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할 정도로 올라가느냐를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MSD 차트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보자고요, 여러분. 이 거품이 터지면서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얼마나 환기시키고 대기시켜서 환기시켜야 되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차트를 보고 이해를 하시고 평가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차트에다가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황화수소가 그 TWA 값이 10ppm이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허용 농도 기준이 15ppm입니다. 25ppm입니다. 25ppm.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 TWA 값이 8시간을 기준으로 한 허용 노출 농도입니다. 그래서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ppm,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25ppm입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가스도 있고 이렇게 거품 효과로 황화수소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황화수소에 대한 방독 정화통 색깔은 뭘까요? 예, 그 갈색입니다. 갈색 정화통의 방독 마스크가 이런 현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현장에는 황화수소 농도와 암모니아 가스 농도의 디스플레이가 그 시설의 바깥쪽에 항상 표시돼서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기 전에 확인하게끔 그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시설들을 만들지도 않고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은 거죠. 예. 이거는 MSDS 상의 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설장이. 이게 창원의 그 분뇨라든가 오폐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밀폐 장소에서 사고가 난 그 동영상 속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품 효과가 일어나는 장비가 운영하는 때에는 특히 더 조심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장비가 구동하고 나서는 몇 분이 지나야 안전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암모니아 가스가 무려 이제 여기가 피크고요. 황화수소는 무려 130pp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7분에서 11분에서 이게 안정화되는 구간이 이 빨간색 두 선의 이하로 가는 농도입니다. 그러면 최소 7분에서 15분이니까 8분 정도는 충분히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기시켜야 됩니다. 예. 거품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농도가 다운될 때까지 진입하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이러한 것만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에 근로자가 들어가서 일하다가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방독 마스크 두 번째 쳐놓고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농도를 표시해주는 디스플레이 시설을 만들지 않은 거. 이게 중대한 MSDS 미개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디스플레이를 보고도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를 알려면 TWA 값은 우리가 오폐수 시설에 들어갈 적에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측정기를 통해서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몰라서 황화수소에 대한 특성을 잘 몰라서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죠. 2명이나 노출돼서 죽었는데 황화수소로 죽은 것인지 산소 결핍으로 죽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뉴스 사례를 통해서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살 필요가 있다. 알아야 산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요소로서 시험 문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 황화수소라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황화수소가 발생되는 장소가 이제 어디가 있냐면 분뇨나 오폐수, 펄프액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왜 위험하냐? 가만히 놔둘 적에는 황화수소 농도가 적게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이를 휘저어서 휘젓거나 섞으면 녹아있던 황화수소가 순간 고농도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황화수소가 발생되는 경우에 이제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죠. 그런데 여기 휘저어버리면 농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소다캔 이펙트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냐 거품 효과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여기 설명해 놨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농도가 과연 그러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할 정도로 올라가느냐를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MSDS 차트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보자고요, 여러분. 이 거품이 터지면서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얼마나 환기시키고 대기시켜서 환기시켜야 되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차트를 보고 이해를 하시고 평가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볼게요. 자, 거품이 터졌어요. 근데 농도가 확 증가하기 시작하는 게 6분부터 10분 사이에 확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황화수소의 8시간 노출 농도가 TWA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농도가 10ppm입니다. 10ppm. 그런데 이 10ppm이 아니라 얘는 지금 얼마에 올라가 있냐면 120ppm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short-term STV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제가 그 차트에다가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황화수소가 그 TW 얘기 값이 10ppm이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허용 농도 기준이 15ppm입니다. 25ppm입니다. 25ppm.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 TWA 값이 8시간을 기준으로 한 허용 노출 농도입니다. 그래서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ppm,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25ppm입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가스도 있고 이렇게 거품 효과로 황화수소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황화수소에 대한 방독 정화통 색깔은 뭘까요? 예, 그 갈색입니다. 갈색 정화통의 방독 마스크가 이런 현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현장에는 황화수소 농도와 암모니아 가스 농도의 디스플레이가 그 시설의 바깥쪽에 항상 표시돼서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기 전에 확인하게끔 그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시설들을 만들지도 않고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은 거죠. 예. 이거는 MSDS 상의 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설장이. 이게 창원의 그 뭐죠? 분뇨라든가 오폐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밀폐 장소에서 사고가 난 그 동영상 속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품 효과가 일어나는 장비가 운영하는 때에는 특히 더 조심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장비가 구동하고 나서는 몇 분이 지나야 안전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암모니아 가스가 무려 그 이제 여기가 피크고요. 황화수소는 무려 130pp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7분에서 11분에서 이게 안정화되는 구간이 이 빨간색 두 선의 이하로 가는 농도입니다. 그러면 최소 7분에서 15분이니까 8분 정도는 충분히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기시켜야 됩니다. 예. 거품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농도가 다운될 때까지 진입하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이러한 것만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에 근로자가 들어가서 일하다가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방독 마스크 뭐 두 번째 쳐놓고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농도를 표시해주는 디스플레이 시설을 만들지 않은 거. 이게 중대한 MSDS 미개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디스플레이를 보고도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를 알려면 TWA 값은 우리가 오폐수 시설에 들어갈 적에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측정기를 통해서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산화탄소의 특성과 건강 장애입니다.
일산화탄소의 특성. 일산화탄소는 비중이 공기와 거의 비슷한 무색 무취의 기체로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존재하죠. 예. 목재, 석탄, 석유, 가솔린, 등유 등의 유기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합니다. 담배 연기 속에서도 약 4% 함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 연기가 가득한 방 안의 대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2에서 50 ppm. 자, 이 일산화탄소는 가장 잘 알려진 화학적 질식제의 한 종류로 소화기에도 사용하죠. 화재로 인한 연기 등이나 각종 사업장에서 흔히 노출될 수 있는 유해가스이죠. 철, 니켈 등의 제조, 재료공장, 소유화학공장, 주물공장, 터널이나 탄광 등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터널에서 그 배기가스에 의한 농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환기시키죠. 밀폐 공간에서는 사망제를 유발하였는데 일산화탄소는 무색의 냄새가 없어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 옛날에 그 건설 현장에서 갈탄을 태워가지고 타설한 곳을 이제 양승을 하는데 추우니까 사람들이 그 갈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들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취식돼 가지고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죠. 여러분들 그런 뉴스들을 한번 찾아서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산화탄소의 8시간 평균 그 노출 기준이 30 ppm이다. 단시간 노출 기준 Short Term Exposure Limit가 약 200 ppm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스 밀도는 공기보다 가볍고요. 예, 그 다음에 무취 무색이고요. 그 다음에 30 ppm으로 정의되어 있고 단기간 허용 노출 농도는 200 ppm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메모하셨다가 현장에서 가스 측정할 때 꼭 근로자도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특성입니다. 이산화탄소는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밀폐 공간에서 질식제의 사망 원인으로 종종 언급되는 물질인데요.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으며 약 350 ppm의 농도를 나타내나 최근에는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사람의 호흡이나 엔진 내부 연소 시에 발생하며 화학 공장과 생물학적 반응 과정에서도 발생이 되죠. 공기보다 무겁고요.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지점에서는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 고농도 이산화탄소 구름이 형성될 수 있다. 개방된 공간에서는 대류와 확산에 의해 쉽게 흩어지기도 하지만 기온이 낮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산화탄소는 인화성 폭발성이 없고 정상 환경에서는 화재에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는 색이 없으며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출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산화탄소는 1.53이에요. 밀도가 공기보다 무겁죠. 그 다음에 색깔도 냄새도 없죠. 인화점도 해당 안 되고요. 8시간 허용 농도가 가중 허용 농도가 5000 ppm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5% 미만, 약 15,000 ppm 이하로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실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1000 ppm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정해진 강행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산화탄소의 1000 ppm 이하가 되어야 쾌적하고 그 인체적으로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농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왜냐하면 다중이용 업소 시설에서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생물학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산화탄소의 건강상의 장애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건강한 사람이 농도 1.5% 이상의 여기 이제 법적 기준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기준치.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면 가벼운 대사장애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혈압 맥박이 상승하거나 약한 마취감을 느끼게 되고 7에서 10%에서는 호흡량이 증가하여 두통, 무력감, 어지럼증
집중의 증상에서 맥박 증가, 집중 곤란 증상에서 짧으면 몇 분 이내에 의식을 잃기도 한다. 그러니까 7%에서 10%까지 가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11% 이산화탄소 농도는 1분 이내에 의식을 잃고 30% 이산화탄소 농도에서는 25초에 의식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우리가 감각이 쉬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VOC, 즉 휘발성 유기물질. 자, Volatile Organic Compound라고 하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가장 큰 특징은 상온에서 쉽게 휘발되는 것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용재류인 시너, 리무버, 이거 뭐예요? 제거제죠, 제거제, 스티커 제거제,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가솔린, 디젤, 난방유 등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다. 이 스티커 제거제에 들어가는 그 유해 화학 물질, 관리 대상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MSDS 교육을 했죠. 자, 이러한 제품들, 화학 물질과 페인트를 제조하는 저장 용기, 폐화학 물질 운반 차량의 저장 탱크와 지하 작업장의 도장 작업 시 주로 유기용제에 노출이 되는데, 질식재 예방을 위한 작업천. 그러니까 유성 페인트 이러한 것들을 밀폐 공간에서 사용하면 이제 질식이 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뭐가 있냐면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페인트류의 MSDS를 확인해 보면 8번에 노출 기준이 나와 있고요. 13번에 관리 대상 물질이 나와 있어요. 특별 관리 대상 물질인지 나와 있고 자격 환경 측정 물질인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MSDS하고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밀폐 교육도 되는 것이고 MSDS 교육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한번 볼까요? 벤젠은 TWA가 얼마죠? 0.5ppm이에요. 바람성 위험이 있고요. 호흡시. 톨루엔은 50ppm,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고요. 자일렌도 있고요. 150ppm입니다. 100ppm, 150ppm.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물질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 MSDS 교육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동영상은요.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하다가 사고 사례가 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보면 사고 원인을 보니까요. 관리 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작업 지휘하는 자가 없거나 아니면 밀폐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밀폐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그 밀폐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조금 안정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재해가 계속 발생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관공서에서 공사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 하나 발주를 줘서 그 다음에 다른 기업에서의 밀폐 사고 재해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딘가에 모를 위험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시면은 사고는 또 납니다. 저희가 또 특별광고 들어와야 되니까. 하청 노동자 김성인 씨가 사망하기 전날 1시간 반가량 열린 특별 근로감독 평가회 영상입니다. 노조와 회사,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조사한 근로감독관들은 추락, 끼임, 감전 등을 지적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지휘 쪽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유포하게 나타났고요. 관리감독자가 항상 상시 또 감시인들이 항상 상주해서 작업을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김성인 씨는 특별 근로감독에서 지적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의 책임자는 취재진에게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이 밀폐 공간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회사의 표준 작업 지도서 내용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현대중공업에 574건을 지적하고 과태료 약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죽음의 고리는 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밀폐 공간 작업할 적에 작업 지휘자가 배치되어야 된다. 자, 관리 감독자하고 안전 담당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배치돼 가지고 밀폐 공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관리하고 무선 통신 체계마저도 갖춰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관리상의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수처리장의 황화수소 위험에 대해서 뉴스로 나왔던 건데 밀폐 공간을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벽으로 사방이 막혀 있어서 질식 위험이 특히나 높은 곳입니다. 보름 넘게 환기를 시켜야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측정이 안 돼요? 없으니까요. 저희가 20일 넘게 여기를 환기를 계속 시켰기 때문에 환기를 했어도 끝이 아닙니다.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산소를 넣어주는 송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씩 마침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특수 카메라로 이 안의 상황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안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 깊이는 4m 정도. 줄을 잡고 사다리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부식된 콘크리트 벽이 드러납니다. 하수 찌꺼기에서 나온 황화수소 가스 때문입니다. 내려와 보니 가스 측정기는 이미 뻘에 묻어 더러워졌습니다. 생활 하수에서 나오는 모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침전이 돼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씨앗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호스를 잡고 벽에 붙은 모래를 씻어내립니다. 발을 하나하나 디딜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점점 이렇게 경사가 있어가지고 안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늪처럼 발을 못 뺍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간중간 가스 측정기를 체크합니다. 작업이 끝나고 로프를 잡고 밖으로 나온 작업자. 30분 정도는 한 것 같은데요. 지금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립니다. 이 소화조 청소를 하는 건 10년 만의 일입니다. 10년간 쌓인 퇴적물이 배출 통로를 막는 겁니다. 쌓여있는 하수 찌꺼기에선 조금만 마셔도 사망할 수 있는 황화수소가 나옵니다. 가스 측정을 하고 환기를 하면서 송기 마스크까지 써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kg에 달하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일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송기 마스크 쓰고 계시다가 지금 이렇게 벗으면 무슨 느낌 드세요? 날아갈 것 같죠.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최근 5년간 일어난 밀폐 공간 질식 사고는 151건. 사고가 나면 사망률이 일반 사고의 40배 이상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는 대부분 안전장비를 비치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쓰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약간의 방심, 좀 아니란 생각, 이거 잠깐 들어갔다 나오겠지.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 평택에서 상수도 배관을 확장하다 2명이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마스크를 잘못 썼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이 달려 있거든요. 송기 마스크라는 거는 작업하기가 불편하니까 필터 달린 마스크 그걸 썼고 산소 농도가 20%, 29%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산소 농도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데서는 방독 마스크를 믿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작업이 몇 년에 한 번꼴로 있는 임시 작업이라 사업주나 노동자에게 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서 나온 하수 40만 톤이 모이는 창원시 한 하수 예비 처리장입니다. 하수에 섞인 물티슈 등을 걸러내는 설비 앞에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설비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황화수소 질식 사고를 당한 건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60대 노동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노동자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수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기계에서 뿜어져 나온 유해가스에 순식간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설비는 유해가스 발생 위험 시설로 지정됐지만 노동자들은 규정에 맞는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해가스와 산소 결핍을 막는 송기 마스크는 배치되지 않았고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책정된 안전관리비는 한 달 1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들도 상시 여기 출입을 하는 장소고 하면서 뭐 크게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상시 측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창원시 하수도 사업소와 2천만 원의 용역 계약을 한 업체 소속으로 매일 10분가량 설비 청소를 해왔습니다.
사고 당일 청소 시작 이후 쓰러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기까지 1시간 반이 걸렸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때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감독해야 한다는 경상남도의 권고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상남도라든지 그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서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창원시와 용역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 뉴스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기술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설비가 유해가스가 나오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가스종이 황화수소예요. 황화수소가 유해가스라는 사실을 이 담당 공무원이 몰랐을까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이상 환기시키면 농도가 허용치 이내로 들어온다는 걸 몰랐을까요?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황화수소가스의 특성. 거품 효과가 일어나면 농도가 순식간에 이렇게 확 증가해서 단시간 노출돼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얘네들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현장을 점검한 공무원들이 나오는 유해가스가 게시가 되어 있는지를 MSDS를 통해서라도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 설비를 운영하면서 수십 년간 그러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그건 뭐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솔직한 말로.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해온 행태는 뭐냐 하면 들여다봐야겠죠. 이 사람이 사무처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근데 마지막 말하는 게 있잖아요. 권고사항이다. 그럼 권고사항이면 뭐 안 지켜도 되는 건가? 그럼 법을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용직이면 동일 작업을 하더라도 뭐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면 정기교육을 했을 것이고 일시적인 그런 작업이라 그러면 특별교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들은 특별교육 일지를 확인해야지 되고, 그쵸? 관리감독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될 게 뭘까요? MSDS 이 가스가 얼마나 유해한지를 근로자들의 고지했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공공기관이 국민의 건강권을 무지하게 침해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밀폐 작업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권고사항이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요, 말을 듣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술인들에게 왜 TWA 농도하고 15분간 단기 노출되는 그 농도의 기준치를 알려드리냐면, 우리 현장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 유해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황화수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충분히 밑에서 환기시켜 놓고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인지하고 들어가야 된다. 냄새가 나면 나와야 된다. 항상. 이게 질식가스는 아닌데 유독성 가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렸고, 현장에서도 그런 장소에 들어갈 적에는 항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동 시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스 농도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삑삑삑 울려버리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가스 측정기도 단일 산소가스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복합가스 측정기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 갈 적에 그런 도구들을 써라 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줬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지고 있는데, 이런 사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발 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스스로 빨리빨리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우리 기술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재해예방 대책에서는 기본 조치사항
가스 농도 측정, 밀폐 공간에서의 환기, 보호구의 및 구조 장비, 응급처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사고 사례 동영상 보셨듯이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좀 더 확실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기술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장비하고 구조에 관한 거니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밀폐 공간 복원 작업 프로그램 수립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면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측정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주는 응급조치 및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해야 되죠. 우리는 간헐적으로 해가지고 1년에 2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의 착용 및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수립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의 기준입니다. 자,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할 적에는요, 감시자하고 관리 감독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산소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방법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할 거다? 관리 감독자가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관리 감독자가 작업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 여부 확인해야 되고, 측정 장비, 환기 장비, 송기 마스크 등을 시작 전 점검, 근로자에게 송기 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사항을 점검, 관리 감독자의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 보고한 때에는 사업주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사업주가 조치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죠. 중재재해로 처벌받고요. 자, 밀폐 공간에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업 허가서 발급받은 후 작업을 해야지 돼요. 밀폐 공간의 작업 관리자, 감시인 등은 밀폐 공간을 보유한 책임자로부터 작업 허가서를 받은 후 작업해야 됩니다. 작업 관리자는 사전에 작업장의 유해 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특별교육도 하지만 현장에 가서 어떠한 유해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밀폐 공간에서는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좋은 장소에 계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되고요. 밀폐 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상시 작업 사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당연한 시스템이고 플로우인데 감시자가 배치가 되어서 연락이 되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과 외부 감시인 간에 어떻게 상시 연락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무전기가 설치가 비치가 돼 있어야겠죠. 자,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소 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특히 이제 휘발성 물질을 취급해 가지고 폭발 위험이 농도가 있다 그러면 즉시 대피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어떻게 적정 공기 상태임을 확인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계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송기 마스크 등 사다리, 비상시 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한 필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승하강 설비까지 비치해 두어야 하는 거죠. 유해 공기 측정 후 판정 기준은 여기 나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유해 공기 측정 후 판정 기준은 각각의 측정 위치에서 측정된 모순 농도로 최고 농도 적용. 측정한 측정 기기를 선택하여 구비해야 된다. 유해 공기 특성에 맞는, 그죠?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하여 구비해야 된다. 측정기는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정밀도를 확인해야 되고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 방법, 유지 및 보수 방법을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 유해 공기 농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측정 전에 기준 농도, 경보 설정 농도를 정확하게 교정해야 한다. 일상적이고 우리가 하는 점검입니다. 자, 유해가스 농도 측정 지점의 선정입니다. 작업 장소에 대해서 수직 방향, 수평 방향 각각 3개소 이상을 선정해야 되고요. 밀폐 공간은 공기 흐름이 나쁜 경우가 많아 같은 장소에도 위치에 따라 공기 농도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장소에서 측정해야 된다. 가스의 특성을 알면은요, 여러분,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밑에 쪽에서 가급적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 위치 중심으로 측정해야 된다. 그렇죠. 근로자의 호흡 위치 중심으로 휴대용 유해 공기 농도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탱크의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폴리염화비닐로 된 체기관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유해가스 측정 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 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해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측정지의 위치 선정입니다. 그래서 깊이 방향으로 1번, 2번, 3번 한번 찍고요. 또 돌아가면서 원통형이니까 이렇게 3군데 정도 깊이로 또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맨홀 밑 3가지 깊이로 측정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360도 회전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군데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번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밑에 찍고요. 이쪽은 잘 찍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기 흐름 등을 장착하고 공기 호흡기 등을 장착하고 측정합니다. 호흡기를 들고 들어가서 송기 마스크를 들고 들어가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여기 찍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주위를 한번 찍고 작업 영역까지 이제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3점, 1점, 2점, 3점. 그 다음에 적도상의 샘플 링 구멍을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주변 이렇게 적도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6, 7 이렇게 돌아가 4군데 돌아가서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유해 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당일 어떻게 작업을 개시하기 전,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작업을 개시하기 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측정해야 된다. 근로자에게 신체 환기장치 등의 이상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요 부분이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작업 시작 전에는 최적의 5배 이상의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고 출입한다. 밀폐 공간에 5배 이상의 외부의 공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송풍기 용량도 확인해 봐야지 돼요. 작업을 하는 동안에 적정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환기.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가 몇 시간? 20회 이상. 송풍기 용량을 갖춘 폐기팬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작업 전에는 구비된 환기팬으로 15분 이상 급기해야 된다는 거. 요건 나머지 절차니까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밀폐 공간 내에 유해 공기가 완전히 제거 전까지는 당연히 출입을 금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기 시작 전에 산소 농도 및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송기 마스크 등을 작업자에게 착용하여 보호 조치를 하고요. 작업 중에는 구비된 환기팬을 작업 종료 시까지 계속 가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유해성 및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산소 및 유해 농도 가스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 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자마자 계속 무선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30초 단위로. 이라는 걸 항상 이렇게 듣고 있어야지 되죠.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환기시켜 줘야 된다는 거.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20회 이상
환기시켜 주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밀폐 공간의 유해 위험성을 추정해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어 있냐면 작업 전 가스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 가스 측정 농도 기록지가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서하고 그 특별 교육한 거 하고 위험성 평가서 특별 교육한 거 현장에서 한 거, 그 다음에 간헐적 작업이니까 2시간 교육도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제 그 측정 결과서하고 그걸 같이 함께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 위험성 평가서가 3년이고요. 중첩법은 5년이니까 최소한 5년까지 이거를 우리가 기록 보유해야 한다라는 게 이번에 법이 강화되면서 바뀐 내용입니다. 자, 환기장치의 선정 기준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고 넘어갈게요. 환기팬의 정압은 40mm AQ입니다. AQ. 아쿠아입니다. HG가 아닙니다. 이거. 자, 이 용량이 있는 그거를 확인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배기팬으로 환기팬으로 들어온 이 거리는 몇 미터가 넘으면 안 된다? 1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 보시면 명시되어 있죠. 예, 보실게요. 여기 지금 프레셔가 49mm 아쿠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공기 송풍량은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분당 60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로 돌렸을 때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당 송풍량이 그 송풍기에 명시가 되어 있었죠. 그죠? 밀폐 공간의 최적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15분 급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가 20회 이상 되도록 송풍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5배 이상의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환기를 하고 출입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안전한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기 시작 전과 작업 중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의 누출, 유입 및 황화수소 발생 등 밀폐 공간 내부의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장소, 즉 황화수소가 발생하고 급격하게 유해가스가 유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환기 절차와 함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착용 등 추가로 작업자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죠. 폭발 위험 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하되 폭발이나 산화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 환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질상 이제 그 환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를 지급한 경우에는 환기를 실시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작업 및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는 유해가스 농도가 기준 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외부의 공기를 밀폐 공간으로 불어넣는 급기 방식으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되 지하관로, 배관 내부 등 급기로 인해 오염된 공기가 오염된 공기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선박 건조 시 블록 내부 작업 등 밀폐 공간 최적이 넓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급기 또는 배기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정전 등에 의해서 환기가 중단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작업 근로자는 즉시 외부에 대피할 수 있어야 하고 밀폐 공간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에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네. 급기구는 작업자가 가까이에서 작업 근로자를
등지고 설치한다.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 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난연 재질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이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급기에 관하고 배기에 관한 사항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부적합한 겁니다. 자, 바람을 석션해요. 그죠? 또는 바람을 이렇게 석션한 상태에서 바람이 들어와요. 그죠? 예.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외부의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부적합한 건데 이렇게 불어넣는 거죠. 가까이에서. 그죠?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이 사람에게 가까이에 근처 급기를 하고요.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유해가스가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 넣고 빼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폐 공간에서 유해가스를 바깥쪽으로 빼내는 것이 제대로 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호흡용 보호구입니다. 호흡용 보호구에는 공기호흡기가 있고요. 송기 마스크가 있습니다. 요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이 호흡용 보호구는요. 공기호흡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면을 가리고 이 격리식 그 방독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산소 바틀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입고 이제 유입시켜 가지고 이게 내뱉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조사나 연구하기 위해서 밀폐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바틀까지 이제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공기 호흡기에 관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송기 마스크가 이제 그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게 필터가 바깥에 있어가지고 송풍기로 해가지고 밀폐 공간에 들어간 사람에게 이렇게 흡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기를 흡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호수가 보통 한 5m 이상 정도 되면 이 펌프가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펌프가 되게 과부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를 정확하게 그 정해놓고 작업성 같은 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전원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전동식 송기 마스크입니다. 자,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높이 2m 이상의 추락이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벨트식이든 그네식이든 사용해야 하고, 특히 산소 결핍 사고 및 유해가스 등의 중독 위험이 있는 깽, 맨홀, 우물 등의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려가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가는 경우에도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대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보호가드 같은 경우에는 맨홀 및 금속 탱크류의 경우 입구 부분의 뚜껑을 열고 작업할 경우 출입 및 접근 금지 경고문, 작업 수칙, 그죠? 응급절취 절차, 부착한 철제 파이프로 제작된 접이식 보호가드를 설치하고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보호가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필요시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비상시 구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삼각대고요. 그 다음에 무전기입니다. 작업상을 송신할 수 있는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무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지식되어 있는지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드럼, 인상 드럼을 올릴 정도로 하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비치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들것까지도 비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